10만 원짜리 호주산 와인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됐습니다. 무려 218% 관세 폭탄, 170조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죠. 그런데 호주는 사과문을 쓰는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조용히 법을 고치고 통신망을 잠그고 끝내 중국 자본을 핵심 광산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작은 호주가 어떻게 거꾸로 이겼는지 그 통쾌한 반격을 단계별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둘은 원래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한때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단짝이었습니다. 시작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호주를 직접 찾아가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남의 나라 국회에 서서 두 나라의 우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약속에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 협정은 이듬해인 2015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때부터가 두 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호주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 큰 손이었습니다. 철광석을 사가고 석탄을 사가고 와인을 사가고 보리를 사갔습니다. 호주가 외국에 파는 물건 가운데 무려 셋 중 하나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3%에서 36% 수준이었고 한창 좋을 때는 42%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에 파는 물건의 절반 가까이를 한 나라가 책임진 셈입니다. 호주 경제에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손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동네 식당 하나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한 명이 그 가게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더없이 고마운 손님입니다. 매출이 안정되고 장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손님 입맛에 맞춰 메뉴를 바꾸고 영업시간도 맞춰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단골이 슬슬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깎아라, 저 메뉴는 빼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발길을 끊겠다. 이쯤 되면 더는 손님이 아닙니다. 한 시장에 너무 깊이 기대면 그 시장은 어느새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호주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골 덕분에 곳간은 가득 찼지만 그만큼 목줄도 함께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맡겨버린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장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존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달콤할 때는 그게 함정인 줄 모릅니다. 달콤함이 깊어질수록 함정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의존의 무서운 점입니다. 친할 때는 그 친밀함이 강점처럼 보이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그대로 약점으로 뒤집힙니다. 가장 많이 사주던 손님이 어느 날 가장 무서운 압박수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매출을 책임지던 그 손님이 입을 닫아버리면 가게는 그대로 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경제의 거의 절반을 떠받치던 중국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카드였습니다. 평소에는 든든한 기둥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빼버릴 수 있는 기둥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에 너무 많이 기대다 보면 그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더 삼키고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도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곳간을 채워준 그 손님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깊어진다는 건 결국 내 목소리를 조금씩 잃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호주 안에서도 이 점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황금기 뒤에서 호주는 이미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황금기 뒤에서 호주는 이미 불안한 신호를 하나둘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단골이 가게에 너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주는 손님이 아니라 어느새 가게 운영에 슬그머니 손을 대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18년에 터졌습니다. 호주가 차세대 통신망인 오지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GTE를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과감한 결정이었냐면 통신 강국인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앞선 사실상 세계 최초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우지 통신망이라는 게 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서버실,
그 서버실을 통째로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외부 업체에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키 하나만 있으면 회사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 모든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죠. 호주는 나라 전체의 통신을 떠받칠 그 마스터키를 가장 가까운 단골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핵심 인프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위협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 정치권에서는 한 상원 의원을 둘러싼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집니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국계 후원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처럼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민감한 사안에서 자기 나라 정부가 아니라 중국 쪽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외국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그 의원은 2017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우리 집안에 몰래 문 하나를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그래도 알아챌 수 있죠. 그런데 집안에 사는 누군가가 조용히 뒷문을 열어둔다면 우리는 위험이 코앞에 와 있어도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 열린 문을 닫기지 시작합니다. 호주 언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세상에 드러냈고 정치권은 분노 대신 제도로 답했습니다. 2018년 호주는 외부의 영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과 외국 세력의 은밀한 정치 개입을 막는 법, 그리고 외국 자금이 정치권에 슬그머니 흘러드는 걸 금지하는 법을 잇따라 통과시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규칙을 새로 짜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몰래 열려있던 우편함을 아예 벽에서 떼어내버린 셈입니다. 누가 무엇을 집어넣었는지조차 모르게 했던 그 통로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친구라고 무조건 받아주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호주는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마스터키를 지키고 열린 문을 하나씩 닫아가자 가만히 지켜보던 중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4개나 말이죠. 내부에 열려있던 문까지 하나씩 닫아건 호주를 보면서 중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자 호주의 모리슨 총리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된 국제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사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도전으로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이 영상의 제목이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호주산 와인에 무려 218%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218%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10만 원 하던 호주산 와인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와인입니다. 맛도 그대로고 병도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3배가 된 겁니다. 이런 가격에 누가 그 와인을 사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호주 와인은 사실상 자리를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리였습니다. 여기엔 약 80%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호주 농가들이 매년 중국에 팔던 그 막대한 보리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쇠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의 주요 도축장 몇 곳이 통째로 수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댔지만 타이밍을 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석탄, 랍스터, 면화, 목재, 구리까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항구에서 통관이 슬그머니 막히고 한없이 지연됐습니다. 줄줄이 하나씩 호주가 중국에 팔던 거의 모든 것이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위기에 놓인 돈을 다 합치면 무려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관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대사관이 호주 언론사에 문서 하나를 슬쩍 흘렸습니다. 14개 항목이 적힌 불만 목록이었죠. 거기엔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웨이를 오지에서 빼지 마라. 외국 간섭법 같은 걸 만들지 마라. 코로나 조사 요구를 거둬라. 호주 언론은 중국을 비판하는 보도를 멈춰라.
심지어 호주 연구소의 연구 주제와 의회의 결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법과 언론과 학문을 그쪽 입맛에 맞게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면서 14개 조항짜리 각서를 내민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이 14가지를 다 고치라는 거죠. 그것도 한 나라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지갑을 겨냥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것은 호주의 척추였습니다. 관세는 표면이고 진짜 노린 건 호주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였던 거죠. 돈으로 압박해서 한 나라의 줏대 자체를 꺾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히 둘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한 시장에 너무 많은 걸 맡겨버린 구조에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한 손님에게 의존하던 식당이 그 손님이 돌변하는 순간 어떤 처지가 되는지 호주는 그걸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직접 겪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든 슬그머니 사과문을 쓰고 14개 항목 중 몇 개라도 들어주면서 관계를 수습하려 들죠. 그런데 호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가장 큰 손님이 화를 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와인은 가격이 3배가 됐고 보리도, 석탄도, 쇠고기도 줄줄이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과문을 쓰고 조용히 손님 비위를 맞추는 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반격을 1단, 2단, 3단으로 하나씩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 흡수입니다. 호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와인을 보세요. 중국이라는 단골이 문을 닫아 걸자 호주는 그 자리를 칠레와 프랑스에 내주는 대신 다른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리는 인도와 동남아로 길을 텄고 석탄은 일본과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한 손님이 발길을 끊자 가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새 손님으로 빈자리를 메운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분명 출렁였고 농가도 술 도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호주의 진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지갑을 겨냥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것은 호주의 척추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척추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지친 쪽은 호주가 아니었습니다. 5년을 부과하겠다던 와인 관세가 3년 만에 풀렸습니다. 석탄과 보리는 2023년에, 와인은 2024년 봄에, 랍스터는 2024년 연말에 차례로 빗장이 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세를 때린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를 슬그머니 걷어들인 것도 중국이었습니다. 풀어달라고 손을 든 건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 버티며 흡수하기입니다. 작은 가게가 큰 손님의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이미 이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주는 버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단, 문을 닫아거는 차례입니다. 호주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활짝 열어뒀던 문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다윈항입니다. 다윈항이 어떤 곳이냐면 호주 북쪽 끝의 항구이자 미군 해병대 수천 명이 돌아가며 주둔하는 안보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2015년에 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계 기업에 99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5억 호주 달러가 조금 넘었죠. 무려 99년입니다.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의 안보가 걸린 항구의 열쇠를 통째로 남에게 맡겨둔 셈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좋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건 우리 집 안방 열쇠를 99년짜리 계약서와 함께 넘겨준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호주는 뒤늦게 이 계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알바니지 정부는 이 다윈항을 다시 호주 손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99년이라던 그 계약을 호주가 먼저 깨고 회수에 나선 겁니다. 물론 항구를 넘겨받을 호주 측 새 주인을 찾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번 내준 안방 열쇠를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것. 몰래 열려있던 우편함을 아예 떼어내듯 호주는 그동안 열려있던 문들을 하나씩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흡수로 버틴 호주가 이제는 거꾸로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러 나선 겁니다.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 3단입니다. 그리고 이 3단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대는 서호주의 외딴 광산 브라운스웨인지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정말 귀한 광산입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분이라는 중위토류가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이 두 광물이 뭐냐면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 그리고 첨단 무기 속 자석을 뜨거운 온도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핵심 재료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위토류를 다루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중국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밖에서 이만한 광산을 가진 호주의 브라운스웨인지는 비중국 공급망에 몇 안 되는 출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광산을 가진 회사 노던 미네랄스의 지분을 누가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계 자본이었습니다. 호주는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더니 이제 안방까지 들어와 살림을 들여다보려는 세입자와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의 인수와 취득을 심사하는 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심사 권한을 근거로 중국계 자본에게 가진 주식을 팔고 나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1차 명령은 2024년에 내려졌습니다. 중국계 주체들에게 약 6억 주를 팔아라. 시한은 60일, 2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투자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텼고 호주는 그 투자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중국계 최대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의장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죠. 표결 직전에 슬그머니 걷어들이긴 했지만요. 다시 말해 이건 한 건의 명령으로 깔끔하게 끝난 일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진짜 힘겨루기였습니다. 그러자 호주는 더 세게 나갔습니다. 2026년 5월 17일 호주 재무장관이 두 번째 매각 명령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자, 1차와 2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팔아야 할 주식은 6억 주에서 17억 주로 늘었습니다. 회사 전체 주식의 17.6%, 거의 5주의 한 주꼴입니다. 그런데 더 살벌한 건 시한입니다. 60일이 14일로 줄었습니다. 2달을 주던 호주가 이번엔 딱 2주를 던진 겁니다. 2주 안에 다 정리하고 나가라. 마치 안방까지 들어오려던 세입자에게 더는 설명도 협상도 없이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 결정인지는 명령이 떨어진 직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주주에게 주식을 다 팔라고 하면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노던 미네랄스의 주가는 오히려 17%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래가 잠시 멈출 정도였죠. 시장은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위기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호주가 중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불과 몇 년 전 14개 항목짜리 각서를 들이밀며 호주의 정책과 언론까지 바꾸라던 그 거대한 손님이 이번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풀어달라고 손을 들었던 그 손이 이번엔 광산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올라간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단에서 호주는 관세 폭탄을 버티며 흡수했고 결국 중국이 먼저 빗장을 풀었습니다. 2단에서는 99년 동안 내줬던 항구의 열쇠를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단에서는 안방까지 들어오려던 중국 자본에게 2주 안에 짐을 싸라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호주가 배국 중국에 끌려가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씩 따라와 보니 끌려간 게 아니라 거꾸로 쫓아낸 겁니다. 협박했던 쪽이 손을 들고 압박했던 쪽이 호소하고 들어오려던 쪽이 떠밀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통쾌한 반격에는 우리가 절대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격에는 우리가 절대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흡수하고 광산에서 중국 자본을 쫓아낸 다음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진 광물 자체를 무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호주는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가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무려 미화 8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짜리 사업 묶음을 함께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6개월 안에 양쪽이 각각 최소 10억 달러씩 먼저 넣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중국에 맞서던 호주가 이제 세계 최강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더 영미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심 광물을 미리 사서 쌓아두는 전략 비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산만 호주 달러 12억 달러를 잡았습니다. 정부가 직접 광물을 사고 보유하고 필요할 때 내다 팝니다. 쉽게 말해 평소엔 광물을 그냥 팔던 나라가 이제는 광물을 비상금이자 협상카드로 주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서 캐는 흔한 상품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호주의 승리로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광산을 가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희토류는 땅에서 캐낸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낸 흙더미에서 진짜 쓸모있는 원소만 골라내 정제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이 기술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와 무기에 꼭 들어가는 무거운 희토류, 디스프로심과 터분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능력은 중국이 사실상 98에서 99%를 쥐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호주 기업 라이너스가 2025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국 바깥에서는 처음으로 이 무거운 희토류를 산업 규모로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도 정수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이너스조차 그 정수기를 돌리는 장비와 약품 상당수를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마당 바깥에 새 우물을 팠지만 정작 그 물을 거르는 정수기는 아직도 그 사람 것인 셈입니다. 광산을 가지는 것과 가공기술까지 자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쫓아낸 그 17억 주가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넘어가는지조차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호주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한국은 희토류를 사실상 100% 수입에 기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캐내는 희토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의 약 89%가 중국에서 옵니다. 전기차 모터의 심장이라 불리는 네오디듐 자석은 무려 90%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호주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떼어내려 했던 그 끈을 우리는 거의 그대로 목에 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미 우리는 옆 나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작은 섬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붙잡자 중국은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잠가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약 8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희토류 국제 가격이 약 10배로 뛰었고 첨단 산업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던 일본은 며칠 만에 선장을 풀어줬습니다. 수출을 잠그는 것만으로 한 나라의 허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2025년 4월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국의 희토류 수입이 한때 76%나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2010년이 남의 일이 아니라 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걸 숫자가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등골이 서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호주가 이긴 비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호주는 중국보다 더 센 보복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관세를 맞으면 다른 시장으로 흡수하며 버텼고 몰래 열린 문은 법으로 닫았고 평범한 광물을 전략 무기로 바꿔놓았습니다. 화내고 끝낸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계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건 특정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걸 한 곳에 몽땅 맡겨버린 그 구조 자체입니다. 단골 한 명에게 매출 전부를 맡긴 가게는 그 단골이 변심하는 순간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행히 한국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우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희토류는 비축 물량을 271분까지,
무거운 희토류는 1년치까지 쌓아두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같은 믿을만한 나라들과 손잡고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리는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다 쓴 제품에서 희토류를 다시 뽑아 쓰는 재활용도 키워서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물이 하나뿐이면 새 우물을 파고 빗물도 받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과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위기 앞에서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호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성과가금만 6억 원, 평범한 직장인 평균 연봉의 무려 14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낸 바로 그 평택 공장에서 조용히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업은 끝났고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조가 이긴 협상이었죠? 그런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 시각, 삼성이 5년 전부터 이미 공개해둔 한 장의 계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정체는 영상 안에서 단서를 따라가며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엔 5년 뒤 여러분의 책상에도 똑같이 닥칠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억이라는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이번에 손에 쥔 성과급은 특별 경영 성과급 5억 5천만 원에 우리가 흔히 OPI라고 부르는 성과급 5천만 원을 더해 약 6억 원입니다. 여기에 원래 받던 연봉을 합치면 한 사람이 1년에 7억 가까이 가져가는 셈이죠.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연봉이 보통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이니까 성과급 하나가 연봉의 5배를 훌쩍 넘긴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사람들의 속을 그렇게 긁었을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을 다른 누군가는 성과급만으로 그 14배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데 보상의 자릿수 자체가 다른 거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살을 직원 개개인한테 돌리면 우리는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게 됩니다. 6억이라는 숫자는 누가 욕심을 부려서 나온 게 아니라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보상 구조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그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이 자동으로 불어난 겁니다. 진짜 핵심은 노조가 내건 요구 조건에 있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아예 고정하고 상한선도 없애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회사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15%면 45조 원입니다. 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그런데 회사가 정말 무섭게 본 건 액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장사가 잘 될 때 직원들 월급을 2배로 올려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번 올린 월급은 손님이 끊긴 다음에도 좀처럼 다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라는 건 원래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회사 눈에 영업이익 15% 구정은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동 인출기처럼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이긴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 라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파업까지 갔는데 평택 공장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기 약 1시간 반 전,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잠정 합의가 나왔거든요. 결국 기계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고 반도체는 평소처럼 그대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원하던 걸 손에 쥐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는 무려 95%가 투표에 참여해 73.7%가 찬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누가 봐도 노조의 승리입니다. 회사를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회사는 결국 지갑을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협상 정말 진 걸까요? 생각해보면 회사는 협상 카드를 처음부터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파업 이틀 전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하면 노조에게 하루에 1억 원씩 물리겠다는 결정이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액수입니다. 게다가 파업이 진짜 현실이 됐을 때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직접 생산 차질만 최대 30조 원, 눈에 안 보이는 피해까지 합치면 100조 원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라인을 멈추게 둘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잃는 게 너무 컸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은 단순합니다. 라인은 안 멈췄고 노조는 성과급을 받았고 회사는 더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다들 적당히 가져갈 걸 가져간 깔끔한 협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무렵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장의 계획입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는 음모와는 좀 다릅니다. 누가 화가 나서 몰래 내린 보복성 비밀명령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공개돼 있었습니다. 협상이 한창이던 2026년 2월, 삼성은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인 MWC 무대에서 이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2030 AI 자율공장.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란듯이 공개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협상과 연결지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의 눈이 6억이라는 숫자와 파업 깃발에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이 미래의 설계도는 무대 위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회사는 왜 라인을 절대 멈추게 두지 않으면서도 굳이 그 큰 돈을 내주며 협상에 응했을까요? 이미 사람 없이 돌아갈 공장의 그림을 다 그려둔 회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한 줄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요. 그 설계도 안에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은 왜 끝까지 협상에 응하면서도 자동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게 파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보복으로 꺼낸 카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서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이 그림은 협상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에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에 868억 원을 넣고 지분 14.7%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말 미리 잡아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아예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868억이라는 돈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1인당 6억 성과급으로 환산하면 약 145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 회사를 통째로 사는 데 썼다는 뜻이죠. 두 번째 단서는 조직입니다. 삼성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장은 오준호 박사인데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회사 한쪽 구석의 작은 팀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 바로 아래에 로봇을 전담하는 본부를 세웠다는 건 그 자체로 방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서가 앞서 보신 그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AI 자율공장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공장 전체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해 미리 돌려보고 조립과 물류를 맡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고 품질과 생산을 사람 대신 AI가 관리합니다. 특히 2028년에 가동될 새 라인부터 로봇과 AI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2030년에는 무인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단서 3개를 늘어놓고 보니 그림이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로봇 회사 인수, 전담 조직, 그리고 무인화 로드맵. 이건 파업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꺼낸 보복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차근차근 깔아둔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군가의 음흉한 음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한 건 이게 그냥 차가운 계산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사람의 임금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호황일 때 올린 성과급이 불황이 와도 계속 따라붙죠. 반대로 로봇은 한 번 사두면 파업도 하지 않고 매년 성과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값과 기계값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싼지를 계산할 뿐입니다. 사람이 비용 항목의 하나로 계산되는 순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풍경이 더 묘하게 다가옵니다. 노조는 6억이라는 올해의 성과급을 지켜냈습니다. 분명한 성과죠. 하지만 그 협상이 보여준 사람값의 무게는 회사가 기계값과 비교하는 계산기를 한 번 더 빠르게 두드리게 만든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지켜낸 건 올해의 성과급이었지만 어쩌면 앞당긴 건 내년의 로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차가운 계산기가 삼성 한 곳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회사가 이미 줄지어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 계산기가 평택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만든 이 공식,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준다는 약속은 순식간에 다른 회사 협상 테이블로 번졌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기아도 LG유플러스도 똑같이 30%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회사가 연 공식이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직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년 자동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인출기가 회사마다 하나씩 생긴 셈입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계산기를 더 빨리 두드립니다. 사람값이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기계로 바꾸는 쪽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성과급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만큼 자동화를 향한 계산도 똑같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5년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명대로 한 해에만 7만 명 넘게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공장 안 로봇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1만 명당 로봇이 약 1000대, 사람 10명 곁에 로봇 한 대가 서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줄고 로봇은 늘고 두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혀 다른 도시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동차 도시였고 1950년엔 인구가 185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름이 떠오를까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조는 강했습니다. 임금을 꾸준히 끌어올렸고 복지까지 더한 인건비는 경쟁사인 일본 토요타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노동자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비용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넘어선 순간 공장은 하나둘 도시를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도 떠났습니다. 185만이던 인구는 70만으로 쪼그라들었고 결국 2013년 7월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노조가 욕심을 부려서도 회사가 매정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비싸지는 순간 그 누구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도체 라인의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에서 두드려지던 그 계산기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의실에서도 켜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차도, 기아도, 그리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수많은 회사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계속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가? 6억 성과급 뉴스에 통쾌해하던 마음이 어느새 서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6억 성과급의 진짜 대가는 예정돼 있던 무인화의 가속이었고
문제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하는 일을 바꾸는 쪽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9,200만 개가 사라져도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봤습니다. 현대차 노조처럼 대체가 아니라 전환과 재배치를 의제로 삼는 기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자문해 보시죠. 첫째, 내가 만드는 가치가 내 인건비보다 빠르게 오르는가? 둘째, 내 일에는 사람의 판단이 꼭 필요한가? 이 답이 다음 차례가 내가 될지를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지, 평택 다음은 어느 산업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